조선 2편입니다. 태종 이방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냉혹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형제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장인의 일가를 멸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모순된 문장이 단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조선의 3대 왕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이자 조선 왕조 500년의 진짜 설계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된 자는 사사로운 정을 버려야 한다. 설령 그것이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과연 그는 권력에 눈이 먼 냉혹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오늘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왕, 태종 이방원의 진면목을 파헤쳐 드립니다. 이방원은 누구인가? 이방원은 1367년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예보다는 학문에 뛰어났고 1383년 16의 나이에 고려의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무장의 아들이 문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진짜 역량을 드러낸 것은 아버지 이성계 곁에서였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방원은 결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것도 이방원의 결단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에 있어 이방원의 공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성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핵심 기획자였습니다. 그러나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세자가 책봉되는 자리에서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두 번째 부인 강씨의 소생인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낙점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조선 건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방원은 졸지에 아무것도 아닌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냉정하고 합당한 결심을 합니다. 이방원의 시계는 그 순간부터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준비하면서 1398년 8월 그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이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세자 이방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이성계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보다 신하가 강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신하들이 군대를 직접 통솔하는 제도를 추진했고 이것은 곧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밤 이방원의 군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정도전은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 불리던 인물의 최후였습니다. 이어서 세자 이방석과 또 다른 이복 형제 이방번이 제거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궁궐 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활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겨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종이 된 이방과는 2년 뒤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차 왕자의 난입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원의 형, 넷째 형 이방간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방간 역시 왕위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박포라는 인물의 부추김을 받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방원과 이방간의 군대는 개경 도심 한복판에서 맞붙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형제들이 백성들이 사는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것입니다. 전투는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방간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보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이방원은 필요할 때는 냉혹하게 숙청했지만 불필요한 살육은 피하려 했습니다. 이방간을 살려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이방원의 권력은 완전해졌습니다. 1400년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과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왕권 강화와 냉혹한 숙청. 태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왕권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왕은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건국 공신들이 막강한 군사력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모이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신권 중심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종은 체계적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당시 공신들과 왕족들은 개인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 사병들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누구도 왕 외에는 군사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의 개혁으로 공신들의 힘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육조 직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육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의정부를 거쳐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종은 이 중간 단계를 없애고 육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바꿨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왕이 모든 국정을 직접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종은 자신의 처가에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왕비 원경왕후의 오빠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운 공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권세를 키워갔고 왕실의 일에까지 개입하려 했습니다. 태종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남들을 역모로 몰아 사사했습니다. 귀양지 제주도에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왕비 원경왕후는 오빠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태종은 그 울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흔들린다. 태종은 이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인연이라 할지라도 이방원의 냉혹함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태종을 단순히 피를 부른 냉혹한 왕으로만 보는 것은 역사의 절반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종의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봅니다. 태종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호패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과 군역을 공정하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행정체계였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궁궐 앞에 있는 북을 치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로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화라는 지폐를 발행하고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물물교환 수준이었던 경제를 화폐 경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태종은 한양의 도시 정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청계천을 정비하고 시장을 조성하여 오늘날 서울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의 기본 틀이 태종 때 완성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진족을 압박하고 북방의 안정을 꾀했으며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정립하여 외구의 침입을 줄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종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물러났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충녕대군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종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은 세자였지만 행실이 방탕하고 왕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태종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양녕대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종은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패하고 충녕대군을 선택했습니다.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었으며 판단력이 탁월했습니다. 태종은 이 아들이야말로 진짜 왕의 그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왕위를 넘기면서도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으로서 군사권만은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을 들었습니다. 세종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 시몬을 역모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태종을 비판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하지만 태종의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왕권이 흔들린다. 나는 아들의 치세를 위해 그 싹을 미리 잘라두겠다. 냉혹한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함 덕분에 세종대왕은 외척의 방해 없이 학문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치국이가 발명되고 조선의 황금기가 열린 것은 어쩌면 태종이 쌓아놓은 탄탄한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1422년 태종 이방원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하지만 그 죽음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서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형제를 죽인 왕, 처남을 사사한 왕, 아들의 장인마저 죽인 왕. 하지만 동시에 사병을 혁파하여 왕권을 세운 왕, 호패법으로 행정을 정비한 왕, 신문고를 세워 백성의 억울함을 들은 왕, 그리고 세종대왕을 키워낸 왕. 태종 이방원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은 정당한가? 나라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은가? 태종 이방원은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냈습니다. 그 답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언제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조선의 황금기를 연 성군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꽃피우고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 왕. 그 위대함의 뒤에 숨겨진 눈물의 이야기까지 다음 편에서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TV였습니다.